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그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찰 때 피해자는 끝없이 이 질문을 되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30년 이상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연구해온 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대부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의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반면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얼굴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학대 남성상담 프로그램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가해자 심리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 남성들과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파트너인 피해 여성들과도 꾸준히 전화 상담을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굉장히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만으로는 결코 그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며 듣는 이를 완벽하게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몇 주에 한 번씩 피해 여성과 통화하며 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게 되면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담실에서 그가 하는 말과 집에서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 그리고 그녀에게 하는 말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해자 심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단정짓곤 하죠. 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분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트너가 자신에게 화를 낼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설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특정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어떤 종류의 강제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특권의식, 이것이 바로 폭력의 씨앗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대신 파트너의 감정을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 감정만 안 보였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자신의 감정적 안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녀에게 떠넘깁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며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켜야 할 감정의 하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폭력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만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교묘합니다. 전문가는 폭력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들어 올리는 신용만으로도 내가 뒤뜰에 내 무덤을 파놓고 있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문을 막아서거나 방에 가두는 행위, 벽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다음 차례는 너일 수 있다는 강력한 협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언어적 학대는 어떨까요? 넌 멍청해, 뚱뚱하잖아,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의 의도는 단 하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설령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더라도 사람은 점차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매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평등한 관계. 그들은 결코 동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통제 욕구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해자일수록 자신의 폭력을 더욱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경제적 압박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는 그를 폭력 가해자로 규정하기 더욱 어려워지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해자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수십 년간 단단하게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했던 농장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노예제도가 끔찍한 범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 이것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다라며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믿음 체계를 모든 방향에서 뒤흔드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 역시 내 행동은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주변인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며 그의 잘못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한 술을 끊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의식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행동들이 어린 시절의 학습을 통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이라는 것이 우발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상담 사례로 차 안에서 아내를 때린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해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차에서 내리면 당신은 이 논쟁에서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당신은 패배로 여긴 겁니다. 당신의 진짜 동기는 그녀의 안전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였습니다.
상담사의 역할은 이처럼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기심, 무례함, 통제 욕구를 스스로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변명과 합리화의 벽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피해자들은 그냥 떠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학대적이지 않은 평범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따로 살 집을 구하고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관계가 끝나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사회적 관계망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서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대적인 관계의 특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즉, 관계를 떠나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들을 바로 그 학대가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은 평범한 관계를 떠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렵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학대 그 자체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오늘은 그가 지긋지긋하고 분노에 차 있다가도 내일은 그와의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의 분노에만 동조하며 그래, 그놈은 최악이야. 당장 헤어져. 라고 말해버리면 정작 피해자가 혼란스럽고 약해진 날에는 더 이상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감정을 지지하되 섣부른 판단과 조언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든 돌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 안에 아이들이 있을 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아이들을 이용해 파트너를 통제합니다. 아이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여 가족의 연대를 깨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엄마는 너 신경 안 써.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와 같은 말을 아이에게 주입하며 엄마의 양육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현실 인식이 왜곡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해자와 똑같이 내 말이 맞아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게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빠는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조종과 현실 왜곡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의 본질은 소비자를 조종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특정 제품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광고를 보며 이 광고는 왜 우리에게 이걸 사라고 할까? 이걸 사면 정말 광고처럼 행복해질까? 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이가 조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해자들이 가진 두 얼굴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집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유능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은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평판이 집 안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때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과장이나 거짓말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당신은 저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서 정말 행운이야 라는 주변의 말은 피해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는 오늘 폭력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분노 조절 실패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권력과 통제, 그릇된 특권의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왜 떠나지 않았어? 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척.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그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찰 때 피해자는 끝없이 이 질문을 되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30년 이상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연구해온 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대부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의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반면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얼굴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학대 남성 상담 프로그램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가해자 심리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 남성들과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파트너인 피해 여성들과도 꾸준히 전화 상담을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굉장히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만으로는 결코 그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며 듣는 이를 완벽하게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몇 주에 한 번씩 피해 여성과 통화하며 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게 되면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담실에서 그가 하는 말과 집에서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 그리고 그녀에게 하는 말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해자 심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단정짓곤 하죠. 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분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트너가 자신에게 화를 낼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설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특정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어떤 종류의 강제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특권의식. 이것이 바로 폭력의 씨앗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대신 파트너의 감정을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 감정만 안 보였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자신의 감정적 안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녀에게 떠넘깁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며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켜야 할 감정의 하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폭력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만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교묘합니다. 전문가는 폭력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들어 올리는 신용만으로도 내가 뒤뜰에 내 무덤을 파놓고 있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문을 막아서거나 방에 가두는 행위, 벽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다음 차례는 너일 수 있다는 강력한 협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언어적 학대는 어떨까요? 넌 멍청해, 뚱뚱하잖아,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의 의도는 단 하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설령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더라도 사람은 점차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매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평등한 관계. 그들은 결코 동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통제 욕구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해자일수록 자신의 폭력을 더욱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경제적 압박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는 그를 폭력 가해자로 규정하기 더욱 어려워지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해자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수십 년간 단단하게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했던 농장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노예제도가 끔찍한 범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 이것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다라며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믿음 체계를 모든 방향에서 뒤흔드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 역시 내 행동은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주변인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며 그의 잘못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한 술을 끊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의식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행동들이 어린 시절의 학습을 통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이라는 것이 우발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상담 사례로 차 안에서 아내를 때린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해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차에서 내리면 당신은 이 논쟁에서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당신은 패배로 여긴 겁니다. 당신의 진짜 동기는 그녀의 안전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였습니다. 상담사의 역할은 이처럼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기심, 무례함, 통제 욕구를 스스로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변명과 합리화의 벽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피해자들은 그냥 떠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학대적이지 않은 평범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따로 살 집을 구하고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관계가 끝나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사회적 관계망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서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대적인 관계의 특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즉, 관계를 떠나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들을 바로 그 학대가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은 평범한 관계를 떠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렵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학대 그 자체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오늘은 그가 지긋지긋하고 분노에 차 있다가도 내일은 그와의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의 분노에만 동조하며 그래, 그놈은 최악이야. 당장 헤어져. 라고 말해버리면 정작 피해자가 혼란스럽고 약해진 날에는 더 이상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감정을 지지하되 섣부른 판단과 조언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든 돌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 안에 아이들이 있을 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아이들을 이용해 파트너를 통제합니다. 아이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여 가족의 연대를 깨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엄마는 너 신경 안 써.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와 같은 말을 아이에게 주입하며 엄마의 양육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현실 인식이 왜곡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해자와 똑같이 내 말이 맞아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게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빠는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조종과 현실 왜곡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의 본질은 소비자를 조종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특정 제품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광고를 보며 이 광고는 왜 우리에게 이걸 사라고 할까? 이걸 사면 정말 광고처럼 행복해질까? 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이가 조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해자들이 가진 두 얼굴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집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유능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은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평판이 집 안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때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과장이나 거짓말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당신은 저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서 정말 행운이야 라는 주변의 말은 피해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는 오늘 폭력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분노 조절 실패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권력과 통제, 그릇된 특권의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왜 떠나지 않았어? 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척.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그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찰 때 피해자는 끝없이 이 질문을 되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30년 이상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연구해온 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대부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의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반면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얼굴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학대 남성상담 프로그램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가해자 심리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 남성들과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파트너인 피해 여성들과도 꾸준히 전화 상담을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굉장히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만으로는 결코 그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며 듣는 이를 완벽하게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몇 주에 한 번씩 피해 여성과 통화하며 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게 되면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담실에서 그가 하는 말과 집에서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 그리고 그녀에게 하는 말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해자 심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단정짓곤 하죠. 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분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트너가 자신에게 화를 낼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설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특정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어떤 종류의 강제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특권의식. 이것이 바로 폭력의 씨앗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대신 파트너의 감정을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 감정만 안 보였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자신의 감정적 안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녀에게 떠넘깁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며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켜야 할 감정의 하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폭력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만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교묘합니다. 전문가는 폭력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들어 올리는 신용만으로도 내가 뒤뜰에 내 무덤을 파놓고 있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문을 막아서거나 방에 가두는 행위, 벽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다음 차례는 너일 수 있다는 강력한 협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언어적 학대는 어떨까요? 넌 멍청해, 뚱뚱하잖아,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의 의도는 단 하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설령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더라도 사람은 점차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매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평등한 관계. 그들은 결코 동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통제욕구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해자일수록 자신의 폭력을 더욱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경제적 압박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는 그를 폭력 가해자로 규정하기 더욱 어려워지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해자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수십 년간 단단하게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했던 농장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노예제도가 끔찍한 범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
이것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다라며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믿음 체계를 모든 방향에서 뒤흔드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 역시 내 행동은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주변인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며 그의 잘못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한 술을 끊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의식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행동들이 어린 시절의 학습을 통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이라는 것이 우발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상담 사례로 차 안에서 아내를 때린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해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차에서 내리면 당신은 이 논쟁에서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당신은 패배로 여긴 겁니다. 당신의 진짜 동기는 그녀의 안전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였습니다. 상담사의 역할은 이처럼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기심, 무례함, 통제 욕구를 스스로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변명과 합리화의 벽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피해자들은 그냥 떠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학대적이지 않은 평범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따로 살 집을 구하고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관계가 끝나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사회적 관계망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서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대적인 관계의 특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즉, 관계를 떠나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들을 바로 그 학대가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은 평범한 관계를 떠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렵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학대 그 자체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오늘은 그가 지긋지긋하고 분노에 차 있다가도 내일은 그와의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의 분노에만 동조하며 그래, 그놈은 최악이야. 당장 헤어져. 라고 말해버리면 정작 피해자가 혼란스럽고 약해진 날에는 더 이상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감정을 지지하되 섣부른 판단과 조언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든 돌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 안에 아이들이 있을 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아이들을 이용해 파트너를 통제합니다. 아이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여 가족의 연대를 깨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엄마는 너 신경 안 써.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와 같은 말을 아이에게 주입하며 엄마의 양육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현실 인식이 왜곡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해자와 똑같이 내 말이 맞아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게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빠는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조종과 현실 왜곡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의 본질은 소비자를 조종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특정 제품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광고를 보며 이 광고는 왜 우리에게 이걸 사라고 할까? 이걸 사면 정말 광고처럼 행복해질까? 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이가 조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해자들이 가진 두 얼굴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집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유능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은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평판이 집 안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때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과장이나 거짓말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당신은 저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서 정말 행운이야 라는 주변의 말은 피해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는 오늘 폭력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분노 조절 실패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권력과 통제, 그릇된 특권의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왜 떠나지 않았어? 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척.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그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찰 때 피해자는 끝없이 이 질문을 되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30년 이상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연구해온 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대부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의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반면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얼굴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학대 남성 상담 프로그램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가해자 심리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 남성들과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파트너인 피해 여성들과도 꾸준히 전화 상담을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굉장히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만으로는 결코 그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며 듣는 이를 완벽하게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몇 주에 한 번씩 피해 여성과 통화하며 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게 되면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담실에서 그가 하는 말과 집에서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 그리고 그녀에게 하는 말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해자 심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단정짓곤 하죠. 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분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트너가 자신에게 화를 낼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설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특정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어떤 종류의 강제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특권의식, 이것이 바로 폭력의 씨앗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대신 파트너의 감정을 통제하려 듭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 감정만 안 보였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라며 자신의 감정적 안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녀에게 떠넘깁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며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켜야 할 감정의 하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폭력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만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교묘합니다. 전문가는 폭력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들어 올리는 신용만으로도 내가 뒤뜰에 내 무덤을 파놓고 있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문을 막아서거나 방에 가두는 행위, 벽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다음 차례는 너일 수 있다는 강력한 협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언어적 학대는 어떨까요? 넌 멍청해, 뚱뚱하잖아,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의 의도는 단 하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설령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더라도 사람은 점차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매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평등한 관계. 그들은 결코 동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통제욕구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해자일수록 자신의 폭력을 더욱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경제적 압박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는 그를 폭력 가해자로 규정하기 더욱 어려워지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해자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수십 년간 단단하게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했던 농장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노예제도가 끔찍한 범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 이것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다라며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믿음 체계를 모든 방향에서 뒤흔드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 역시 내 행동은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주변인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며 그의 잘못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한 술을 끊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의식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행동들이 어린 시절의 학습을 통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이라는 것이 우발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상담 사례로 차 안에서 아내를 때린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해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차에서 내리면 당신은 이 논쟁에서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당신은 패배로 여긴 겁니다. 당신의 진짜 동기는 그녀의 안전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였습니다. 상담사의 역할은 이처럼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기심, 무례함, 통제 욕구를 스스로 직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변명과 합리화의 벽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피해자들은 그냥 떠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학대적이지 않은 평범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따로 살 집을 구하고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관계가 끝나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사회적 관계망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서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대적인 관계의 특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즉, 관계를 떠나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들을 바로 그 학대가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은 평범한 관계를 떠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렵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